자, 네 번째 발제입니다. 법제연구원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님께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 의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해 하신 분들께서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헌재가 탄소중립 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기념비적인 판결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심하게는 헌재가 면을 살렸을 뿐 기후위기 대응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그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발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른바 기후 소송의 판결이 있었던 거지만 주요 국가에서도 그런 유사한 판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이긴 하고 이 판결이 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이기는 해서 우리의 헌재 판결이 상당히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건 주요 국가들이 몇 개 판결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기후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과 그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판결의 시사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국가 소송으로 물론 시간 순서로는 독일 판결이 조금 뒤이긴 합니다만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의 소송이었어가지고 독일 사례부터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2월 달에 독일이 기후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 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탄소 중립 목표를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중장기 감축 목표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그 법의 별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이후에 이 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데이터이고요. 미리 좀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55% 감축하기로 했을 때에 비해서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세게 잡았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나 산업 쪽에서 좀 부담을 훨씬 더 지면서 감축하기로 이렇게 이제 바뀌긴 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그 19년도 말에 이제 2050 감축 목표와 그다음에 이제 2030 감축 목표를 55%로 하는 이런 이제 감축 목표들을 설정한 그 기후보호법이 제정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바로 이제 이러한 감축 목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감축 목표 너무 좀 느슨하기 때문에 후속 세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한 판결이 21년 3월에 나게 됩니다. 헌재는 이제 2030년 2030 55% 감축 목표와 그다음에 그거에 딸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 있었던 연도별 부문별 배출 용량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로 2030년 이후로 너무 높은 수준의 감축 부담을 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독일은 이제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본법 20조의 A에서부터 이제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그 자연 환경적인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넘겨주면은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으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지금 55% 감축, 이게 2040, 30, 55% 감축은 이 미래 세대가 자기만의 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현 세대가 노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탄소 예산을 너무 다 써버리고 뒤에 조금 남겨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위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2년 말까지 30년 이후 이제 그 앞에서 기후보건법이 우리와 상당히 유사하게 2030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2030년도까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31부터 2050까지는 어떻게 감축하겠다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서 정하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판결이 나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기후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될 것 같죠. 위헌 판결이 나고 2달 만에 그 이후에 감축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은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그 소송 이제 기후보호법이 제정된 거는 19년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20년도 말에 EU 차원의 감축 목표를 40% 그러니까 그 2030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40%에서 우리는 그래도 좀 유럽에서 선도적인 국가인데 우리가 좀 더 할게. 그래서 55%로 해놨는데 갑자기 EU의 목표가 55%로 바뀌니까 좀 굉장히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는 감축 목표를 어차피 좀 상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배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판에 마침 또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하니까 그냥 바로 숫자 확정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2050 탄소 중립도 5년 앞당겨서 2045 탄소 중립으로 그다음에 2050 이후에는 아예 마이너스 탄소 하겠다 이렇게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030년 감축 목표도 55%에서 65%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2031년부터 40년도까지의 연도별 감축률도 역시 법의 별표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물론 이제 41년부터 45년까지 45년이 이제 탄소 중립이니까 목표가 그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박아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40년도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를 박아 넣는 방식으로 해서 훨씬 앞으로 어떻게 감축을 해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숫자를 좀 확정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표처럼 처음에는 이게 약간 그 30년도까지 쭉 들어가다가 이제 좀 급격하게 50년으로 내려가는 감축 목표를 좀 수립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개정을 통해서 그 꺾이는 30년도 이후에 꺾이는 그 각도를 상당히 좀 완화시켜 가지고 훨씬 이제 균등해서 감축하도록 목표를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함께 상당히 유명한 해외 사례가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사실 네덜란드 사례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후 소송을 제기한 나라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좀 그 법 구조도 좀 다르고 이 그 법원의 구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쟁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르겐다 소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네덜란드 소송은 2013년도에 제기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재미있는 게 네덜란드 정부가 처음에 요 당시에는 13년도 뭐 요 당시에는 20년도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20년도 목표를 90년 대비 30% 이상 이러고 조금 뭐 세게 질른 거죠. 좀 도전적으로 좀 잡았다가 그 이후에 EU에서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년까지 20% 이상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네덜란드가 이제 어쨌건 좀 나라 규모도 좀 작고 이렇게 엄청 산업화되어 있는 국가는 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20%에 EU에 맞춰서 20%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르겐다라는 그 이제 환경단체에서 지금 그 장난 아니야 이렇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키는 경우가 어딨냐? 최소한 뭐 아무리 EU에서 20%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 25%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쟁점이 된 거는 법원이 국가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맞나?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쟁점이긴 했습니다. 즉 법원이 정부의 이 감축 목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어떤 행정 목표에 불과한데 그 행정 목표를 수정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법원의 권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은 좀 문제였고 특히 당시에는 네덜란드 국내법적으로 그 뭐 국가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이 사실 없었다 보니까 더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뭐 최소 25% 이상 뭐 이렇게 감축해야 될 의무가 국가적으로 정말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뭐 이슈가 좀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판결을 좀 끌어내기가 좀 수월한 이유가 유럽 인권 협약이 있고 유럽 인권 협약에서 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권 보호 의무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권까지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다음 세대는 난 모르겠다 하면 일단 유럽 인권 협약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건 국내적인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기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네덜란드 법원의 경우 도대체 20% 감축이면 적정하냐, 25% 감축이면 적정하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1.5도씨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5도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출 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네덜란드는 너의 몫을 다 한 것이냐가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네덜란드 다 한 것 같지 않은데 법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다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뭐 앞서서 있었던 정부에 대해서 법원이
그 행정 목표에 어떤 명령을 할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결국 이제 수정하라라는 판결이 19년도에 와서 이제 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기후법이 제정되고 이때 이제 2030 목표가 49% 이상 감축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뭐 이슈는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제 기후 소송이 막 일어나게 만든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는 아일랜드 사례입니다. 여기 또 이제 이슈는 약간 우리와 좀 다르긴 한데 2020년에 환경단체가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고 이 당시에 아일랜드 정부는 2030 목표를 30%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축 목표가 아일랜드의 기후 행동법에 위반하느냐, 뭐 이것을 쟁점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됐고요. 결국은 이 아일랜드 사례에서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가 쟁점이었는데 정책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건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2030까지 30% 이상 감축 목표는 2050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당시의 법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은 법 목표이고 그 가는 중간 과정에서 2030은 30% 이상 할게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법원 내에서는 자 2050 탄소 중립은 법적으로 정부가 달성해야 될 의무가 있지. 자 그런데 2030에 30%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2050 탄소 중립할 수 있겠니? 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아일랜드 헌법이나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완하라라고 판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2030 목표가 51%로 상향 조정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부터 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연간 평균 7%라는 목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 소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은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총 4개의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심판 청구되면서 그 4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올해 8월에 이제 헌법 불합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 이 4개의 사건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그 대상은 첫 번째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보면 그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해놓고 대통령령에서 2030 BAU 대비 37% 처음에 이렇게 규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냥 그 감축 목표에 대한 숫자를 박지는 않았었고 그때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2030 목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야 법에서 감축 목표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라고 그냥 통으로 넘기고 있는 이거 문제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그 대통령령에서 2030 BAU 대비 37% 했는데 이거 너무 널널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BAU 대비 37%가 17년 대비 24.4%로 목표가 바뀌죠. 역시 이것도 너무 널널한 목표 아니야? 라는 이 세 가지의 이제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된 쟁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넘어와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이제 2030 목표를 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 최저 기준만 정했을 뿐 실제 감축 목표는 정부에서 정하라고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이제 쟁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40%로 정했죠. 이 40% 너무 널널하잖아라는 게 두 번째 쟁점. 세 번째로는 이제 그에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서 여기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데 이거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막 한 거 아니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것 하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역시 기본 계획에서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재원 조달해 가지고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있겠니? 그거 좀 이상해라는 쟁점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현재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일단 구 녹색성장기본법을 상대로 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규정이 이제 소멸돼서 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2030 감축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률 조항은 26년 2월까지 이제 개정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감축 목표 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40% 감축 목표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고 31년부터 50년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여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뭐 또는 기본 계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이제 기각하고 또 일부는 각하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부분 그 다음에 2030 총 배출량을 뭐 저 BAU 대비 37%와 관련해 37%로 규정한 부분, 그 다음에 2030 목표를 17년 대비 24.4%로 감축하도록 규정한 부분, 구 규정에 따른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판단할 필요 없다 이렇게 넘기고요. 다음 이제 30년까지 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40%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40%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처럼 보이는데 뒤로 가서는 그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40%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대신 명확하게 이제 잘못된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 31년부터 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 얘기가 없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해야 할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시키는 형식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 이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그 핵심 문장은 요 두 가지 문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는 2030까지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31년부터 49년까지의 19년간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이거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향후 법률 개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30 이후 2050까지 가는 그 감축 경로가 대강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법에서 서술해야 한다. 그다음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 미래의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첫 번째로는 2040 중간, 지금 뭐 2035 NDC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2035, 2040, 2045 뭐 이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중간 목표를 점 찍는 방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건 뭐 중간에 뭐 약간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대강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그 중간에 점 한두 개 찍는 거로 헌재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다 박는 거죠. 그럴 수만 있으면 독일처럼 그럴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건 또 사실은 입법적인 그 부담이 굉장히 큰 방식이어서 어떤 그 중간 단계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 2040이든 뭐 2035, 40, 45든 중간점을 찍고 그다음에 그 중간점으로 가는 기본 원칙 예컨대 선형 감축으로 간다든가 등등의 원칙을 법에다가 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는 뭐 이란 이제 뭐 중간 점만 찍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위헌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쭉 다 정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도 사실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점 찍고 어떤 원칙으로 줄여가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형 감축을 중심으로 원칙으로 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축 부담의 핵심은 뭐냐? 감축률 아니냐? 감축률이 동등해야지 감축분이 동등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감축률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배분을 하면 감축분은 굉장히 확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헌재의 위헌성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뭐 우리 헌재가 거기까지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균등 감축 정도의 원칙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완벽한 위헌성 제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만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배출량의 해석 문제, 그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의 배출량 해석 문제를 어떨 때는 총 배출량으로 하고 어떨 때는 순 배출량으로 해석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합헌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거든요. 한 명만 더 위헌 의견을 냈으면 이것도 위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 원칙상 동일한 법 문장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법 원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가면 다음에 또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부분이 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법 개정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이 배출량의 해석도 이렇게 총배출량, 순배출량으로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해석될 수 있지 않도록 좀 고정적으로 규정하여야 이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